반갑습니다. 저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소장을 맡고 있는 이은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연구소는 원진대이온 직업병 환자들의 보상금을 가지고 우리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노동자와 함께하는 그런 연구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강의를 하게 될 내용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있는 급식실의 작업 환경, 그리고 그 작업 환경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직업성 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몇몇 분들이 직업성 암으로 인정이 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가 직업병이 어떻게 하면 걸리지 않을까가 사실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만에 하나 직업성 암이 걸렸다고 하면 이거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인정을 받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암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치료 과정이 길고 또 그걸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공적인 직업병으로 인정받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마지막에 정리해 나가면서 오늘 교육을 시작을 할까 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볼 텐데요. 아마 왜 이렇게 지금 시점에서 직업성 암이 중요할까 많은 분들이 의아해할 건데, 조리 업무하고 직업성 암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볼 거고,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에 각종 위험물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발암물질이라고 즉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문제를 앞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리 작업과 직업성 암입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조리 작업의 암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직업성 암이라고 하는 게 우리 노동자들한테 어떤 의미인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일터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하다가 죽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2020년에 산재 사망자가 2020명이었죠. 2020명. 이걸 노동시간으로 환산을 해보면요. 우리가 하루 8시간 노동시간으로 환산을 해보면 1년에 한 250일 정도 일을 한다고 봤을 때 하루에 적어도 한 8명 정도 요즘 사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시간에 1명 가까이 사망한다고 보면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그 사망자들의 대부분이 산재 사고, 즉 높은 데서 떨어져서 죽고 어디에 깔려서 죽고 사고성으로 사망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통계를 놓고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2017년도 ILO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전체 산재 사고로 사망한 사람들, 산재로 사망한 사람들을 100이라고 봤을 때 그 중에 86명이 질병으로 사망합니다. 사고로 죽는 사람은 14명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사고 사망자가 적죠? 우리는 지금 대부분이 다 사고로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100명 중에 26명은 직업성 암으로 사망합니다. 질병에 의한 사망자가 굉장히 중요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직업성 암이라고 하는 것가 더 중요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세계적인 통계고요. 선진국가를 조금 좁혀서 보겠습니다. EU, 유럽에 있는 유럽연합 국가들, 대부분 선진국가들이 많죠. 그 통계를 보면 그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100명 중에 한 2.5명 정도, 2명 정도만 사고로 사망합니다. 나머지 98명, 정확히 하기는 97.6%는 질병으로 사망합니다. 그리고 직업성 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53%입니다. 즉 100명이 1년에 산재로 사망을 한다 그러면 그 중에 딱 반절, 53명은 직업성 암으로 사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럼 어땠냐? 우리나라는 사실은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의 이러한 산재의 특성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요. 2017년에 드디어 역전이 됐어요. 역전이. 질병 사망자가 사고 사망자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그 비율을 놓고 보면 아까 앞에서 봤던 세계 통계나 유럽 국가하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 국가는 98명이 질병으로 사망한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나라는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55명입니다. 100명 중. 그러니까 55%가 질병 사망, 45%가 사고 사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럽은 그랬다 그랬죠? 98명이 질병 사망, 2명이 사고 사망. 자, 요 화면 지도에 나와 있는 숫자들은 1년에 직업성 암으로 사망한 숫자들을 나타냅니다. 지도를 보면 요 반도 요 섬나라 어디입니까? 영국이죠. 영국이 1년에 13,000명 정도가 직업성 암으로 사망을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조금 많죠. 우리나라하고 인구가 같은 국가를 한번 볼까요? 이탈리아입니다. 이태리 반도 국가죠. 거기가 1,600명입니다. 1년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사실은. 이게 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아니라요. 직업성 암으로 사망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뒤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직업성 암이 도대체 암 전체 환자 중에 몇 %나 차지할까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입니다. 보통 한 4% 정도를 추정을 합니다. 밑에 나와 있는 숫자는 연구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을 나타내 주는 건데요. 그래서 그 4%를 그대로 우리나라 암 환자하고 비교를 해보면 1년에 우리가 24만 명 정도가 암 환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걸 4%를 곱해주면 매년 한 9,600명 정도가 직업성 암 환자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앞에서 봤던 지도하고 보면은요, 얼추 비슷해지죠? 이탈리아가 한 10,000명 정도 되잖아요. 우리나라하고 인구가 비슷하니까 우리나라 추정을 해보면 우리나라도 한 10,000명 정도는 직업성 암 환자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나라의 직업성 암 환자들의 통계입니다. 보면 연도별로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2018년도에 보면 딱 200명 정도의 수준입니다. 205명 1년에. 네. 이건 물론 승인자입니다. 그러면 암으로 사망한 사람을 보면 여기보다는 조금 적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 200명 정도, 이태리는 한 10,000명 정도, 그 차이를 여러분들 인식할 수 있겠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직업성 암 환자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지만 실제 직업성 암 환자로 인정된 사람은 200명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업종별로 보면은요, 딱 3가지밖에 안 보여요. 눈에 딱 보이는 게 광업. 광업이면 어딥니까? 탄광이죠.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 거기는 유리규산이라고 하는 석탄 분진에 들어있는 발암물질 때문에 암 환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제조업, 대부분 석면 때문에 암으로 인정된 사람들이고요. 건설업은 대부분 용접 작업이나 석면에 의해서 인정되는 사람들입니다. 요 3개의 산업이 우리나라 암 환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업종 어딥니까? 여기는 세부적으로 들어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런 음식이나 여기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암 환자들이 인정되지 않고 숨겨져 있을까를 추정할 수 있는 통계들입니다. 자, 영어로 되어 있지만 밑에 결론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이런 볶음 작업과 튀김 작업, 우리 지금 급식실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요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리 작업을 할 때 폐암이 얼마나 발생하느냐를 본 연구 결과들입니다. 밑에만 한번 볼까요? 튀김과 볶음 요리 경력이 많을수록 폐암 발생 위험이 적게는 8배에서 많게는 34배 정도 높다. 이런 연구 결과들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 연구한 결과들이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볶음과 튀김 요리를 많이 하면 암에 많이 걸린다. 적게는 8배, 많게는 34배 정도 암 환자가 많다. 이런 겁니다. 섬찟하죠, 보면.
자, 요거는 이제 조리 시간인데요. 조리 시간이 많으면 폐암이 많이 걸린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조리를 하더라도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폐암 발생 위험은 최대 3배 정도 높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그대로 나와 있듯이 조리를 많이 하면 할수록 폐암이 많이 걸린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앞에는 조리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최대 34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뒤에 나와 있는 데이터는 보니까 조리 시간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안 높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생각보다.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조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서 튀김을 하고 봉꾼 작업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작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위험성이 그렇게 높지 않게 나온 이유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조리 작업 아니고요. 미세먼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요새 며칠 전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높았죠. 그 미세먼지가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발암물질입니다. 미세먼지. 미세먼지가 10 정도씩, 단위는 제가 생략을 할게요. 잘 이해가 안 가실 거니까. 10 정도 미세먼지가 올라갈수록 폐암 발생률은 한 50% 정도 증가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입니다. 제가 뜬금없이 조리 작업자에 왜 미세먼지를 얘기를 하냐면 조리 작업에서 발생하는 조리 흉이라고 하는 그 뿌연하게 이렇게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대부분이 미세먼지입니다. 대부분이 미세먼지예요. 그리고 그 미세먼지 중에서도 입자가 굉장히 작은 초미세먼지라고 하죠. 그 초미세먼지가 대부분을 또 차지합니다. 역시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다 발암물질입니다. 1급 발암물질입니다. 성면하고 똑같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폐암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조금 시야를 좁혀서 우리 급식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급식실에서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건데요. 잘 아시다시피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첫 번째 범인은 누구냐? 조리흉입니다. 튀기고 볶고 할 때 뿌연하게 나오는, 마치 자동차 배기가스처럼 열을 뿜어내면서 뿌연하게 나옵니다. 이거를 우리가 조리흉이라고 하고요. 이 조리흉은 삶거나 끓이거나 할 때는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로 언제 발생하느냐? 기름이 타면서 그 기름이 고온화되죠.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죠. 끓는 물은 100도에서 끓지만 기름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조리를 하는 식자재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영양소들, 단백질이나 탄수화물들이 열에 의해서 탑니다. 타고 나면 그 타고 난 거가 공기 중으로 날리게 되고요. 그러면 뜨거운 곳에 있다가 차가운 곳에 올라가게 되면 이게 마치 수증기처럼 이게 기화된다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흉이라고 하는데요. 그 흉이 바로 발암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어느 때 발생하느냐? 튀기거나 혹은 볶거나 구이할 때,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 발암물질 중에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을 보면은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미세먼지입니다. 아까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죠. 입자가 굉장히 작은 먼지들, 이게 미세먼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금 어렵지만 이거는 주로 탄수화물, 특히 감자튀김 같이 탄수화물이 많은 식재료를 튀길 때 나오는 발암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크릴아마이드라고 하는 물질이고요. 그리고 또 역시 기름이 타면서 나오는 다핵 방향족 탄화수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고, 즉 요리할 때, 튀기거나 볶을 때 나오는 뿌연한 담배 연기처럼 나오는 거가 다 발암물질 덩어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물질들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미세먼지를 좀 보겠습니다. 왜 미세먼지가 우리 이 폐에 들어가면 그렇게 치명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입자가 너무 작아요. 제가 숫자로 이야기할 때 별로 아마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 그림이 이제 머리카락인데, 머리카락으로 보면 이 지금 까맣게 되어 있는 거, 이게 머리카락 한 가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세먼지는
이 안에 있는 빨간 거, 요 정도 크기가 미세먼지입니다. 초미세먼지는 잘 보이지도 않죠? 점으로 나와 있죠? 요게 초미세먼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정도 되는 거가 초미세먼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입자 사이즈가 작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폐 안에 들어올 때 폐에 깊숙이 들어갑니다. 입자가 큰 것들은 다 호흡기, 요 상기도 쪽에 다 걸러져요. 그런데 입자가 작으면 깊숙이 들어와서 폐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치명적인 건강에 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세먼지를 발암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황사가 많이 와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이 되면 호흡기가 약한 노인네들이나 기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조리 노동자들은 일상적으로 조리할 때 그런 미세먼지가 작업장 내에 가득히 뿜어져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봄철이나 겨울철에 뿌연한 대기 상태, 그 정도의 상태가 하루 종일 조리할 때 작업장 내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세척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리할 때 굉장히 많은 발암물질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면 암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암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암을 예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 우리가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울 수가 있어요. 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하다라고 쉽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예방하기가 쉬운데, 암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질병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특히 암이라고 하는 거는 일하고 나서 바로 몇 년 후에 암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 짧게는 10년, 많게는 30년, 40년 후에 암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방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알면서도 예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일하는 환경을 정확히 평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볶음 작업을 하는데 볶음 작업하고 튀김 작업하고 구이를 하는 세 가지 조리 방법이 있다고 볼까요? 그럼 이 세 가지 조리 방법에 따라서 발생되는 발암물질의 양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식단을 짤 때 가능하면 발암물질이 적게 나오는 식단을 짤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확인하는 거가 우리가 작업환경 평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 조리할 때 이상한 기기 가지고 와서 측정하고 본 적이 있나요? 전혀 측정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측정해 본 데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왜 지금까지 측정을 안 했냐? 우리 작업환경 측정 제도라고 하는 거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법적으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유해한 물질을 지급하면 작업환경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리실은 지금까지 작업환경 측정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소음 같은 거는 가끔 측정을 했어요. 근데 소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발암물질이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럼 왜 측정을 안 했을까요? 왜 측정을 안 했냐면 작업환경 측정 대상이 그 물질을 직접 취급을 할 때 대부분 측정을 합니다. 근데 조리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부산물입니다. 조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에요. 그래서 측정 대상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 자체가 사실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급식실에 특화된 작업환경을 측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측정의 항목들은 아까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조리흉에 초점을 맞춰서 측정을 해야 되고, 조리흉에서도 그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발암물질, 아크릴아마이드, 미세먼지, 다액 방향족 탄화수소, 이 세 가지 발암물질에 초점을 맞춘 특화된 측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대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방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한 유해물질을 취급하게 되면 법적으로 이 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업병에 초점을 맞춘 건강진단을 우리가 특수건강진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타이어를 교체한다 그러면 이분들은 타이어를 교체하는 과정 속에 그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 속에 들어있는 성면에 의해서 노출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성면이 발암물질이잖아요. 그래서 특수건강진단을 받습니다.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근데 여러분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조리흉과 또 미세먼지 이러한 1급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작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한 번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즉 법적으로 검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리실에 근무하는 우리 여사님들도 바로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자,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한 특수건강진단뿐만이 아니라 건강관리수첩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건강관리수첩제도는 뭐냐면 아까 제가 직업성 암이 어떤 거는 30년, 40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 50대 중반, 60대 초반에 퇴직을 했다고 봅시다. 그때까지는 멀쩡했어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직업성 암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퇴직 후에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이런 건강관리 수첩이라고 하는 걸 발급을 합니다. 그러면 퇴직 후에도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검사를 받아서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역시 유감스럽게도 우리 급식실에서 일하는 조리 노동자들이 건강관리 수첩 제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을 좀 개정을 해서 나중에 퇴직 후에도 검사받을 수 있는 그러한 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세 번째가 환기 문제인데요. 급식실 환기의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지금 대부분 이런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형태로. 그래서 요 후드 바로 앞에서 작업을 합니다. 후드 앞에서 작업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안에서 빨려 들어갈 때 이 튀김솥에서 발생하는 조리hum이 내 호흡기를 거쳐서 빨려 들어갑니다. 환기 장치가 내 몸에 좀 더 많은 조리hum이 흡입되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환기 장치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환기 장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옆에서 빨아낼 수 있도록, 측면에서 빨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측면에서. 그래서 조리힘이 발생을 하면 측면에서 빨아내고 뒤쪽에서는 바람을 불어넣어서 머리 뒤쪽, 등 뒤쪽에서 밀어넣어서 호흡기를 거치지 않게 빨려 나가도록 하는 환기장치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급식실에 이러한 환기장치가 만들어진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환기장치에 대해서 표준화된 환기 시스템을 만들고 이게 우선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급식실에 이 표준화된 환기 시스템을 적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금 현대 설치되어 있는 급식실의 환기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됩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그러면 호흡기 속으로 들어가는 발암물질의 양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조리 방법 개선인데요. 요거는 이제 상당 부분 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감자튀김을 한다. 그러면 내가 한 110도 정도의 온도에서 튀기는 것하고 한 150도 정도 온도에서 튀기는 거하고 어디에서 발암물질이 많이 나올까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발암물질의 양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온도가 낮으면 어떻게 됩니까? 튀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맛이 없어요. 그리고 작업 시간이 길어지니까 우리 여사님들이 온도를 높여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발암물질이 더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준화된 조리 방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온도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볶음 작업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물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볶게 되면 흉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표준화된 그런 조리 방법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지침으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상당 부분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일하실 때 이거를 잘 이행하는 거가 중요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제도 개선인데요. 제도 개선은 뭡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암이 걸렸다라고 하면
그래도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직업성 암으로 인정되는 데는 보통 한 2단계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신청하는, 직업병으로 신청을 했느냐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심의 과정을 통해서 이거는 직업 때문에 암이 걸렸다라고 하는 거를 정부로부터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한 2단계를 거쳐서 직업성 암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리나라에 1년에 암 환자를 한 24만 명 정도를 추정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실제 발생된 암 환자들입니다. 이분들 중에 직업성 암 환자가 얼마나 된다고 그랬어요? 한 1만 명 정도를 추정한다고 그랬죠. 1만 명 정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한 9,700명 정도. 4%를 적용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 한 1만 명 정도 되는 직업성 암으로 추정되는 사람 중에 직업병을 신청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대단히 적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적습니다. 3%도 안 됩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279명만 신청을 했어요. 이분들은 왜 신청을 했을까요? 내가 일하다가 암에 걸렸는데 이게 혹시 직업병이지 않을까라고 의심하면서 신청을 한 겁니다. 다른 분들은 그럼 어땠을까? 나머지 거의 한 9,500명 정도는 어땠을까요? 이분들은 내가 재수없어서 암에 걸렸어. 내가 조상을 잘못 만나가지고 유전적인 소인 때문에 내가 암에 걸렸어. 라고 그냥 지나간 사람들이에요. 한 300명 가까이는 어쨌든 직업병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정도의 숫자죠. 자, 신청한 279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신청한 279명은 잘 안 나오지만 대부분이 인정이 됐습니다. 대부분이. 279명이 신청해서 인정된 사람은 205명입니다. 자, 이거는 통과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그죠? 그럼 중요한 게 뭡니까? 직업병으로 심의를 받아서 인정되는 게 중요합니까? 신청하는 게 중요합니까? 신청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신청하는 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몰라서 신청을 안 했어요. 왜? 우리가 지금 조리 작업을 시작한 지가 거의 한 30년 이상 됐는데 왜 조리 노동자 중에 직업성 암으로 인정된 사람이 금년 봄에 왜 처음 나왔을까요? 환자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신청할 줄은 몰랐어요. 직업성 암인지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신청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인정된 사람이 적은 거예요. 인정된 사람이. 신청만 하면 적어도 70%는 인정이 됩니다. 우리나라 직업성 암 인정된 그 비율이 대단히 높아요. 유럽 국가에 비해서도 높습니다. 잘 인정이 되고 있어요. 문제는 신청하는 요 진입 장벽이 너무나 크게 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가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직업병으로 신청하는 요 과정을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 너무도 간단합니다, 사실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거예요. 병원에서 암으로 판정이 되면 그 사람한테 직업을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환자분은 무슨 일을 하셨죠? 내가 급식실에서 조리 작업을 한 20년 했습니다. 그 조리 작업은요, 폐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직업병 빨리 신청하세요. 라고 의사가 이야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없어요. 왜 없을까요? 법에 직업을 묻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료법에서 진료기록부에 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를 기록을 안 하면 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걸려요. 그래서 반드시 기록을 합니다. 대개 이런 거 인적사항이에요. 인적사항. 그 다음에 증상. 그 다음에 몇 월 며칠 날 진료를 했는지 진료일시. 이 4가지만 적도록 되어 있어요. 뭐가 없죠? 직업을 적는 난이 없잖아요. 직업을. 이건 법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의사가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물어봐도 돼요. 왜? 환자들이 줄 서 있잖아요. 빨리 의사가 진료하고 빨리 다음 환자를 봐야 되는데 언제 무슨 일 했어요? 몇 년이나 됐어요? 이런 걸 물어보겠어요. 그래서
요 의료법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의료법이. 개정이 돼야 돼요. 근데 개정이 될 때 어떻게 개정이 돼야 되느냐? 지금 우리나라에 직업분류표라는 게 있어요. 직업분류표. 요 직업분류표를 가지고 체크를 하면 안 되고요. 새로운 표준화된 분류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새로운 거. 그게 바로 뭐냐면 직업분류표입니다. 요 직업분류표가 안 되고 작업분류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표준작업분류표를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 종사자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나라의 직업 분류표에 들어가지만 내가 그 중에서 나는 튀김 작업을 한다. 이거는 작업을 분류하는 코드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세분화된 표준 작업 분류표가 만들어지게 되면 병원에서 이걸 이용을 해서 직업을 체크하도록 하게 되면 그나마 아까 이야기했던 진입 장벽이 좀 더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가 노동자의 알 권리인데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진입 장벽이 왜 이렇게 높냐? 내가 암이 걸렸는데 직업 때문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일종의 알 권리입니다. 누가 여태껏 우리 조리 노동자한테 조리 노동자의 암은 직업병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준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영양사가 이야기해 줬나요? 교장 선생님이 이야기해 줬나요? 아니면 좀 더 똘똘한 동료가 있어서 그 동료가 이야기를 해줬나요? 몰랐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일종의 알 권리라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지금 알 권리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 권리가 너무나 어렵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MSDS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나요? MSDS?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라고 하는 건데 이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물질의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무슨 물질이다 라고 하는 거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물질은 어떠한 유해성이 있다. 그리고 그 물질을 취급할 때는 자반 측정을 해야 되고 건강비를 받는 여러 가지 법적인 권리들이 있습니다. 이거가 보통 한 물질당 페이지 수가 한 15장에서 20장 정도 돼요. 이거를 법적으로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치의 대상은 뭘로 되어 있느냐? 그 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조리듐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아크릴아마이드라고 하는 감자 튀김할 때 나오는 물질, 이 물질을 직접 취급합니까? 취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걸 비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부산물로 나오는 겁니다. 일하다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 권리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제가 생각하는 알 권리는 어떤 거냐면 간단한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정보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20장짜리 물질안전보건자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두 줄이면 됩니다. 오랫동안 조리 작업을 하면 폐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조리 종사자의 폐암은 직업병일 수 있습니다. 요것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요것만 그동안에 10년, 20년 전에 제대로 알려줬다라고 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올해 최초로 직업성 암 환자가 나왔는데 10년, 20년 전에 암 환자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암 환자가 이제서 나오는 겁니다. 정확히 하면 인제사 인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알 권리가 좀 더 실효성 있게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추적 관리인데, 추적 관리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퇴직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퇴직 시점까지 암이 안 걸렸다 그러면 다행이죠. 그러나 그걸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폐암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퇴직하고 나서 30년, 40년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퇴직 이후에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건강관리 수첩제도가 여러분들도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이것도 법으로 바뀌어야 되는 문제고요. 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직업병으로 인정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직업병이 안 걸리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직업병으로 걸렸다고 하면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특히 암이 그렇습니다. 왜? 암은 치료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직업성 암으로 인정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라는 게 있죠. 이 법에 의해서
직업병으로 인정이 되면 보상받을 수 있는 거가 대단히 많습니다. 요양급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양급여. 이건 뭡니까? 치료비입니다. 병원에서 수술하고 또 항암 치료하고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다 이 보험에 의해서 받을 수가 있고요. 휴업급여는 뭐냐? 휴업급여는 내가 치료받는 동안에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급여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급여를 대신 받는 거예요. 이 보험에 의해서. 장애급여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폐를 절개를 했다. 그래서 호흡기 장애가 생겼다. 그럼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장애 등급을 판정을 받아서 급수에 따라서 비용을 받습니다. 간병급여는 뭡니까? 내가 치료를 받는데 누가 옆에서 24시간 도와줘야 된다. 밥도 챙겨줘야 된다. 그러면 그 간병인한테 들어가는 비용도 받을 수가 있어요. 유족급여는 뭐냐? 유족급여는 내가 너무너무 늦게 암이 발견이 돼서 일찍 사망을 했어요. 그럼 남은 가족들한테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비슷한 거고요. 장례비까지 다 나와요. 그리고 재활을 하게 되면 재활급여까지 나옵니다. 즉 우리나라에 있는 그 어떤 암보험보다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즉 직업병으로 인정을 받을 때 내가 보는 혜택이 훨씬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암에 걸렸다 그러면 꼭 직업병 심의를 신청을 하셔서 꼭 직업병으로 인정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그 진입장벽의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강의를 듣고 나서 내가 지금 암에 걸렸는데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혹은 먼 친척이 암에 걸렸는데 혹시 직업병인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할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나 아니면 요 이메일로 여러분들이 상담을 신청을 하시면 직업에 의해서 올 수 있는지 아닌지를 저희들이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궁금한 거 있을 때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